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잖아 이거. 포인트 없나? 편집해야겠네.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쭉 경제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엔 별로 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공급적 경제학이라고 하고 또는 공급주의 내지는 공급 중시 이게 역시도 수요 중시, 수요주의 이렇게 하는데 이 보니까 공급적 경제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조세 방면이나 노동 유연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이 기업을 잘하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는 임금도 어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생산을 잘하면은 물가도 살 거고 잘 팔리고 이러면은 경제가 잘 살아난다는 이 주장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전에는 이쪽에서 케인즈의 후예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 반론으로 그래서 이 레이거노믹스로 잘 좀 위장돼서 거의 뭐 지금까지 왔다고 보면 거고. 근데 사실은 수요적 경제학이 그 이후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있었어요. 이를테면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에 힘입어서 쭉 내려갔던 것이고 잘 몰라도 돼 대충 그렇게 어떤 게 임금주도 경제는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임금을 많이 줘서 임금이 주도하는 경제도 되고 그다음 성장은 그로 성장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이윤주도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많이 주면서 아까 그렇게 결국 공급 경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자본가들의 이익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이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공장도 하고 고용도 하고 생산도 늘어나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고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같이 보면 성장이나 경제 체제나 이러니까 이제 소비 성장 이거를 그냥 소비율 이러면 좀 쉬울 텐데. 소비 성장이라고 주로 그렇게 해요. 뭐 소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소득이 내 소득이 이만큼 있으면은 거기서 소비로 지출하는 비율 그것을 소비 성장이라고 하고 한계 소비 성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그러니까 내가 맨날 100만 원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동정책을 잘 썼어요. 임금주도 성장할 때 한 1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늘어난 50만 원이 얼마만큼 소비로 가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고 또 국민소득은 NI라고 그러죠. 내셔널 인컴 이게 이제 국민들 이게 GDP하고 좀 다릅니다.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고 NI는 우리 국민이 밖에서 벌어들여도 국민소득에 들어갑니다. 노동소득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크게는 그렇게 나눠요. 이게 이제 기능별 배분이라 그러는데 물론 뭐 지배도 여기서는 그냥 자본이득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낙수효과, 흡수효과 이거 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낙수효과는 그래서 저 공급층 내지는 부자들을 잘 살게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은 낙수 무기 떨어져서 마른 논에도 물이 다 들어가 이 사람도 부자 된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수십 년 해보니까 대단히 마른 논은 맨날 마른 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분수효과 밑에서 뿜어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되 다 이 안에 있어. 이거를 사실 나눠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페이퍼가 있으면 제가 그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문재인 정부 17년에 정부 경제적 전용 방향을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을 해요.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게 뭐 일자리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런 이 방향으로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가계소득 증대, 주거,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경감, 요거 내가 5.7 인컴, 근로장려 세대, 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다. 김윤수 위원장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내세웠는데,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근데 어찌 이게 전부이냐, 그냥 언론과 보수야당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 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등치시켜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맞고 지금 이제 중상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득주도 이게 인컴 또는 웨이지 임금도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그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임금도 인상시켜야 되겠지만, 주거료비라든가 뭐 심지어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임대료를 뭐 상한선을 제한하거나 계약갱신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 등등으로 자주한 비용을 낮춰주는 것들. 그럼 이제 사회보장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자 얘기가 안 해놨는데 나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각날 때 다 얘기해버리면 돼요. 이 소득주도 성장 또는 임금주도 성장을 성공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그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마 여기서 그 말을 안 하는 거는 더 얻어터질까 싶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홍영표가 하는 거 보면, 홍영표 맞나? 홍영표. 영표. 우리 영표 말고 영표. 하는 거 보면 원래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 또는 그 임금주도 성장의 논의배경은 논의배경과 그런데 우리가 넘어간대요. 이제 우리는 흔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잖아요. 요거는 그 아이로에 있는 이상한 박사가 쓴 거죠. 이렇게 주석도 안 하고 뺏겨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2008년이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미국은 2007년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주로 2007년을 쓰고 국내 학자들이 2008년을 쓴다고. 이제 이때 이제 거의 뭐 경제가 폭락하니까 이제 이때를 이후로 이제 특히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들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장기 불황이 이제 계속되고, 여기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핵심 요인이 뭔지, 그럼 대안이 뭔지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얻은 결론이 소득 분배에 대한 얘기지. 이 노동 소득 분배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래서 2012년 아이로에서 이제 그 원래 제목은 웨이지 레트 그로스 COE죠. 그래서 여기 이론 및 정책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임금주도 성장을 하는데, 이제 아이로가 이거 보고서를 발표해요. 아이로 보고서, 아이로가
그 토론은 2012년도에 하고 발표는 2013년도에 실대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소득성장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최경환이가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고 박예술도 늦었는데 얘기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부채주도 성장하는 빚내서 사람을 이래버리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국에 와서 그냥 임금을 소득으로 바꿨다. 이게 코리안 버전이라 이게 뭐죠? 미국판의 국제적인 임금 소득을 성장을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역들이 라부아라는 교수하고 그리고 슈토하무라는 교수인데 이게 다 영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라부아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 전후로 해서 되게 좀 재밌는 게 OECD 같은 기구, 그냥 웅크타드,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이런데 경제 기구들조차도 다 임금주도 성장을 주목하거나 권고하거나 지지하게 돼요. 그렇게 IMF조차도 OECD, 웅크타드 이 약간 이제 부문본들이 있는데 결국 이론적으로는 임금의 증대는 총수요를 증대시켜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반대였잖아요. 그죠? 임금을 억압하고 기업에게 이윤을 줘야 고용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수치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러면은 임금 압박을 받으면은 어렵다는 주장이에요. 늘.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임금 상승은 노동을 대체한 설비 투자를 유도한다. 이건 약간 그 양면성이 있어요. 자동화 설비 투자 많이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걸 통해서 생산성도 올린다 이거예요. 생산성을. 그리고 이제 기술도 왜냐하면 인건비 압력을 받으면 기술을 계속 진보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공급 측의 주장이 이 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소득 주도 또는 임금 주도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증적으로도 수년 동안 그래왔지만은 그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남겨도 노동자 모두가 가난해서 가치분 소득이 없어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급 측의 이론은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양면적이죠. 임금을 우리 회사만 빼놓고 다 올려주면 좋지. 왜?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우리 회사 물건 잘 팔릴 거니까. 나는 올려주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조인이 그림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선순환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그림으로 그려달라 했냐면 그래야 눈에 좀 쏙 들어오고 근데 눈에 들어올 만큼 예쁘게는 못 그려서 고생했어요. 잘 그렸어요. 시집을 상상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아까 이제 한계 소비 성향과 소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명박 때는 보면 왜 부자들 돈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막 소비세도나 차주고 뭐 다 했잖아요. 근데 부자 개인이 저소득자 개인보다 사람당 1인당은 부자가 더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이 저소득층 노동자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의 수입에 보면은 소비 성향, 소비율이 특히 한계 소비 성향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그 총량으로 보면 훨씬 크다는 거고. 다만 여기도 약점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너무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오롯이 소비로 이전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이제 가계부채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뭐 다른 거, 뭐 사회복지라든가 보험 보장제도를 통해서 좀 그런 이런 소비로 촉진될 수 있게끔,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이 패키지로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고용이 많이 되고, 그러면 돈 많이 오니까 투자가 증가할 거고, 이 투자가 증가하면 그 규모 수익 체제, 그때 규모 수익 체제이란 말은 규모가 커지면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순환한다는 얘기고, 내가 뭐 얘기 다 했어요. 임금 유도 성장 전략은 임금의 억제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부 경제 성장을 위해 증가하는 이윤 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면, 왜 여러 등등등등해서 전부 다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느냐?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 상한 박사는 오히려 소득 개념이 더 맞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본의 이윤도 소득이잖아. 그런 면에서 되게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뭐로 볼 것이냐, 또 이런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서 그냥 혼용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국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에 그리스를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스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관광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25%.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받는 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윤주도 성장 전략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소득 불평등의 심화, 가계의 소비 지출 억제에 따른, 그러니까 내수시장의 위축을 금융부문에서 더 큰 이윤 기회를 갖게 된 기업들의 실물 투자 억제를 막고 해나가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기업들도 금융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애플이 지금 쿡스입니다. 뭐랄까 잡스 이후에 지금 그 CEO가 누구죠? 팀 쿡인가?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우리 돈으로 한 5, 6조의 차입을 해요. 차입. 이 사람들 차입은 꼭 은행에 빌리진 않아요. 뭐 채권 판매하고 그러면. 근데 내부에 그냥 우리 내부 사내유보라는 게 자꾸 모여야 되고, 이 사내유보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한 200조 가량이 있는데, 200조. 왜 이러냐면 주주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말을 하냐면 그 잡수가 했던 그 창의력이 재무제표상에서도 좀 발휘해봐라. 기술에 말고 재무제표상에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장난쳐봐라, 마사지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입한 돈으로 자사주를 못 가면서 소화가 해요. 이거 이해하는 분들이 또 있고 자사주 소화하면 애플 주식이 만약에 총액이 우리가 이제 100억이 100조다 훨씬 넘겠죠. 100조다 그러면은 20조를 샀어. 소각해버리면은 그래도 가치는 그냥 자산 가치는 100조가 그대로 있는데 8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20은 태워버렸으니까
회사가 사서 그럼 나머지 80 받은 사람은 그 20의 태운 20의 이익만큼은 주주들이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런 장난을 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를테면 실제로 있었어요. 뭐 한참 오래된 얘기하는데 뭐 SK가 엄청난 투자를 계획을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은 주가가 팍 올라. 근데 그게 내 회사고 진짜 주주라면은 장기 투자는 매우 권장하고 박수 쳐야 할 상황인데 주주들은 사실 주주는 법률적으로 주인이지만 그냥 돈 따먹으러 투자판에 돈 따먹으러 참여하는 투기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만 모르겠고 당장에 돈을 따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방향으로 이게 그러면 기업이 혁신이 안 되고 생명이 어려워요. 이런 이제 또 다시 읽어볼게요. 정부 세수의 감소, 신규 투자의 부재,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성장 자체를 정체시켰다. 그러므로 노동소득 분배의 상승과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역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을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국 버전으로 요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네요. 이게 미국의 3배나 된다네. 그럼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노동소득 분배율이에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야 돼. 어차피 소득은 하나라든지 세계적으로 정해진 거면 거기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냥 자본가 너가 나빠서 네 많이 가져가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너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돼도 우리는 더 가난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참 이 케인지안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도 도모하고 진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총소득 중 노동이 가져가는 비율을 의미하는 직감적 이해가 용이한 개념으로서 기능별 소득 분배로 의미하는데 이 기능별이라는 거는 이건 주체별이에요. 노동자, 자본가, 그러니까 노동, 자본 또는 지대까지 누가 많이 갖고 있나 이런 개념이고 요거는 뭐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 안 했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게 뭐가 이제 옮기는 과정에 한글 파일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 에러가 나는데 야 무슨 거 이거 알파벳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총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국민 계정에서는 노동자가 총보수 항목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회사에서 주는 뭐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잡고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했어? 그럼 자영업자들은 이게 선진국도 파악이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럼 그거를 보증해 줄 때에 뭐 노동자 평균임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뭐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충 거칠게 보면 이렇다. 이제 소득 분배율이 왜 하락하느냐? 간단하지 뭐요. 소득이 적어지는데 제가 많이 갖고 가니까 낮아지는 건데 그러나 그걸 또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면은 기술의 변화, 세계화, 산업구조 변화, 사회복지적으로 주고 있는데 요걸 이제 이런 사람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IMF나 이 OECD 같은 데서는 이 주장이 그 일반적이고 정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90년대 말부터 실증 연구들은 이것
보다는 정책 변수나 제도 변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 기본적으로 노동소득 상승, 노동 생산성 증가에 못 미쳐서 생긴 것은 바로 협상력, 교섭력이 근본 문제다. 근데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그 노동소득 분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버려 있으면은 그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걸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요거 이제 지금부터는 표인데, 이게 보입니까? 이거 뭐 저거 있습니까? 이거 불빛 있나? 안 보인다. 보입니까? 손을 안 대다. 여기가 한 76년이거든요. 여기가 80년. 이 검은 거는 미국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노동소득 분배율 추세가 노동소득 분배를 1%포인트 높였을 때에 요건 그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게 시커먼 게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되게 급격하게 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삼각형 여기 맨 밑에는 여기 미국인데, 미국은 좀 내려가는 게 좀 완만합니다. 그 다음에 X 이게 힘이 항상 이게 독일이고요. 요게 일본인데, 저거 선진국, 선진국은 여기 표현하는 걸 선진 16개국인데 한국은 이 표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이로 자료인데, 이거를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때서부터 한 30년 넘게 계속 내려가는 게,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말을 했던 게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바로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여기 있고 경제 성장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미국이 좀 덜한 것은, 미국은 이제 되게 고임금자들이 많잖아요. 한 소위 1%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내려가는 시기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소수를 여기서 빼버리면 훨씬 더 좀 많이 내려갈 것이라는 추정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리고 특히 여기는 어느 시기 쯤으로 보면은 신자유주의 어떤 정책이 이제 맹위를 펼치던 시기부터 급격하게 내려가죠. 보는 평가가 그렇고, 그렇고, 요거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한 이때까지는 그래도 노동소득 분배율은 약간 수평으로 이래 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속도가 조금 늦게 온 거는 서양하고 우리는 조금 늦게요. 우리가 이제 막 노동운동 하면서 신자유주의 얘기할 때는 8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우리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아마 우리 한국 경제는 늦었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한 요 시기는 전두환 정부 때 소위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기억할 텐데 삼저 호황이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유가, 저달러, 자주한 이 삼저 호황 시기에 그때 우리가 수출을 처음으로 흑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워낙 이게 경기가 좋으니까
증권 옛날에는 지금은 전부 다 뭐 컴퓨터로 거래하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증권회사 명동에 가서 백장에 앉아가야 빨간불 파란불 보면서 쫓기내서 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그 증권회사 직원들은 선물로 성냥차도 한 대 받고 막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문 감고 가도 찍으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백장에서 애를 잊어버리면 4살 먹은 아마를 데리고 온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그럼 그때 그 생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증권하고 부동산으로 가보니까 그 후로 경제가 확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경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졌는데도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여기까지는 3조 구항이고 여기까지는 86년도 7년도쯤 이제 노동운동이 보물처럼 터지잖아요. 그때 임금 인상을 했잖아요. 20%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 심지어는 30%하고 그 무조건 2자릿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90몇 년도에 오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게 정부의 그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반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IMF 구제금리 시기잖아요. 여기 좀 내려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하향 추세는 같다. 일단은 97년이라고 해도 20년 동안 우리가 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게 실질 노동 생산성이고 위에 생산성이고 밑에 게 실질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90년부터 21년 동안 이제 보면 크게는 또는 뭐 여기 이제 아까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대충 추세는 한 여기까지는 12% 정도 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노동 생산성은 한 12% 정도까지 이 시기까지는 근데 실질 임금은 한 4%포인트밖에 성장 안 해요. 3배 정도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망명자 입처럼 벌어진다가 아니고 악어 입처럼 벌어진다. 악어 입처럼. 이렇게 악어 입처럼 쫙 계속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래프로 보는 게 이런 것들이 그 아예로 아까 그 교수들이 주목했던 그 분석 실증적인 분석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 성장론이 이론적으로 되게 정치하거나 풍부하거나 매우 완벽하거나 이런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런 실증 분석에 근거해서 하나의 주장.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검증되냐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러면은 약간 노동소득 분배율은 계속 떨어졌고 격차가 났다는 게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소득 1%포인트, 노동소득 분배율이 1%포인트 하락할 때예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몫을 줄였을 때 그러면은 이제 보수주의, 그 정통파, 신고정파 또는 뭐 공급층 이 주장한 것처럼 그러면 진짜 좋아지느냐? 를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남아공,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오나라라는 사람은 터키국 태생인데 영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유로존을 놔두고 그 시커먼 선이 소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어떠냐? 소비는 평균적으로 0.35 정도 위축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은 다른 것들이 수출이 늘어나든지 투자가 늘어나서
이 소비 위축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에 가야 이윤주도 성장 내지는 임금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 옳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과 한국 같은 데는 이거는 뭐 투자에 영향이 없어요. 거의 독립적으로 나가요. 이거 임금을 억제하면은 투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에 뭐 투자를 결정한 사례라고 봅시다. 돈 많이 번다고 투자하겠어요. 물건 팔릴 때를 보고 투자해야지. 내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노동자들이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어떤지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인 거잖아요. 그걸 살펴볼 때 안 되는데 왜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 수준으로 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97년도쯤부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 선거하고 마이크만 잡으면은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 가처분 소득을 늘어지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건 뭐냐? 비정규직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정규직들에게는 고용 안정을 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은행원들 옛날에 은행 다니던 후배들이나 만나보면 자식들이 술을 안 사요. 옛날에 술을 잘 먹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고용이 불안하면요 돈을 안 씁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있을 때 다 주머니에 넣어놔야 되지. 제가 은행 다닐 때면 돈 있으면 친구하고 술 사먹고 우리 집안에 뭐 집안 형제들은 맨날 내가 돈 썼어. 내가 돈 쓰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게 없어. 제가 저녁 짜내는 거 전부 마누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분석을 해봐도 그런 거에 다만 중국은 좀 예외인 게 중국은 헌법상에는 사회주의 공화국인데 사실은 자본주의인데 국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계없이 투자하는 거는 국가가 하라 그러면 하고 이런 거니까 이거 별 관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 요 부분인데 이게 투자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총효과 면에서 없더라. 그러면 요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소득 분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양의 값이 나오면은 이게 이윤주도 체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줄여준다 안 나오면 그게 그럼 다시 말하면 높이면 나오는 체제가 임금주도 체제인 거죠. 근데 노동소득 분배 하락이 왜 문제냐? 그냥 거창하게 말하면 분배의 제도고, 그렇죠? 이런 관념적으로 너 옳지 않아 이걸로만 해결 안 되잖아요. 뭐 옳지 않은 놈이 더 힘이 센 놈이 장땡이지 뭐 옳지 않다고 하면 우리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우수수 5가지 안 되잖아요. 그냥 백석준 되든지 운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그래서 나도 국회에 좀 보내주세요. 아 이거 조금에 사회통합을 제해야 돼요. 사회통합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뭐 긍정의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가정에도 요즘 가면 가정에도 워낙 가난하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 자살률은 한 평균에 한 6배 정도 될 거예요. 가정도 붕괴되거든요. 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민주당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효도를 해야 된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서 물질이 더 중요한 거야. 돈이 없는데 그 세계 최고의 그 빈곤율에 시달리는 우리 노인들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을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 성장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엔이나 국제 기구로 말하면 아까 ILO는 물론이지만 OECD, EC, 그다음 IMF, 우크타드 다 이 동의. 이제는 그리고 ILO도 말이죠. 아는 분은 아시지만 ILO가 뭐 국제勞動기구라 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노사정위원회하고 비슷해요. ILO를 구성하는 멤버십이 노동자, 자본, 정부 같이 해. 그러니까 OECD가 꼭 그래서 절대적으로 노동자의 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이름이 ILO니까 노동자들하고 관련한 건 많이 어떻게 보면 친노동적인 경제기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어떤 방법을 접근할 것이냐. 우리가 되게 좀 뼈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방금 이제 자본과 노동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 불평등 문제는 다양한 그 층위로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뭐 욕도 좀 묻어먹고 하자. 봅시다. 첫째로는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이고 노동과 노동 여기는 원하층 및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불평등 문제가 있고 자본과 자본 사이에도 중소기업이라든가 하층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거래가 있잖아요. 그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동시 근데 패키지로 할까 여러 가지 동시적으로 할까 함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소득 중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소득 내에서는 분배 형평성을 높여주도록 저소득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늘려 총수요가 확대되는 방식. 이게 이제 가장 손쉬웠거나 아니면 가장 처음으로 실었던 게 이제 최저임금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전번에 KBS 텔레비전을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데 원천 그 다음에 하청, 그 다음에 제하청 또는 산해 비정규 하청 이런 게 아니고 임금이 한 1대3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하청 고도시하청하고 아니면 산해 그 파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낮은데 이 사람들이 뭐 단가를 부러치거나 뭐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불 여력이 없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 노동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 자본과 자본 사이의 불평등 이런 거는 이제 공정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과 자본은. 그래서 아까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게 공정경제가 엔진이면은 뭐 혁신성장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게 두 바퀴 주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게 통일된 게 돼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무 일자리 복지 우리나라 이제 이게 또 소득 분배를 우리가 이제 재분배처럼 재분하고 1차 분배하잖아요. 급여를 얼마 받냐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나 세금을 통해서 이제 2차 분배를 하는데 보통 1차 분배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더라도 선진국들은 2차 분배를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돼요.
제가 데이터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좀 잘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도표를 갖고 왔으면 좋은데 이게 놀랄 정도로 우리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 총수요 소비 중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있잖아요. 미국이 제일 높아요. 미국은 75%가 민간 소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소비를 그만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하는 거 이제 늘 얘기했던 거 노동소득 분배율도 보면은 우리한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유보임금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일테면은 어떤 여기 이제 알바를 하러 온 학생이 자기는 100만 원 받고 싶은데 김주수 사장이 80만 원만 주려고 해요. 또 이제 20만 원에 대한 그럼 이제 중간 지점이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갈등선을 유보임금이라 그러는데 복지나 이런 것들 하더니 그 유보임금이 올라가니까 협상력이 높아져요. 안 해. 당장 굶어주긴 않으니까 이전 소득이야. 이걸 뭐 어떻게 사람은 오건호 봤을 때는 사회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전 소득의 사회임금이 한 7%쯤 되면은 OECD 평균 한 22%가 우리 엄청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높이는 다양한 패키지 정책이 가야 되는 거고 구체적 수단으로 보면은 정규직 전환, 그다음 아까 정규직들은 고용 안정이 필요할 거고 최저임금 이상 사회적 교섭력이다. 이게 이 교섭력은 노동과 자본 간에도 교섭력을 확대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규직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아에로 핵심 4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핵심 조약이라는 기본 조약이라는 게 원래 원회에도 맞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 우리나라 결사에 저희가 비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그 총장한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라지 보면 안 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섭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제회항의 적용 범위도 사내에 있는 하청이라든가 뭐 비정규직 한다라든가 이거 좀 확장해주는 이거는 그 노동법적으로도 단체 교섭의 확장 효력 이런 개념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생활임금 차원에서 승부구는 생활임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시민단체와 우리 승부구위원회가 막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도 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교섭력을 확대해주고 임금을 올려주는 건데 이제 또 편의점, 대리점 이런 데는 본사와 본부와의 교섭력을 지금도 뭐 형식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 안 되는 이 교섭력을 올려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 독과점 구조 해소와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 경제 대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약자니까 삼성은 미우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고용 효과 이런 걸 보면은 대기업은 고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고용을 많이 했잖아요. 노동지각 산업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도표에 보면 중국 같은 데가 소득 분배율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확 늘어나는 거는 노동지각 산업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기술지각 산업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줄여 그러면은 수출 안 된다고 그 음가 때문에 그 임금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거의 미미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도 때문에.
그래 이 소득주도 내지는 임금주도 경제 성향도 뭐 어느 나라에 다 오느냐 꼭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를테면 중국 같은 데는 노동지각상을 저런 데는 수출하고 하려면 자기네 국가 단위 전략으로는 안 맞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온 세계와 글로벌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 방향 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수출 주도는 주로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해먹었냐면 독일, 일본, 우리, 중국 이런 나라.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누구나 다 수출해서 먹고 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고용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아까 확정지정 공공부문 투자, 공공투자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회보장인데.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중소자격을 위한 정책으로는 그냥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들이에요. 드론놀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좀 지원해주자.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을 자영업자 특수고용자에게 확대하자. 종속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확대 등 이를테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는 왜 그런 거 안 주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기본소득도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왜 못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 하면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끝이지요. 네. 여기서 이제 주장할 거는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교섭력 확대를 위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동은 노동대로, 중소자격은 중소자격자대로 이 힘이 커져야 이 임금 또는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큰 동력이 될 거다.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54분. 딱 50분 하고 싶은데 너무 길게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기름동에 중앙생인가 고등학생 학교 기름중학교 학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 축제를 하는데 야외에서 강연을 가서 갔는데 비도 오고 춥고 애들 논다고 정신없고 야외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몇 명 보고 얘기하다가 원래 한 시간 정도 할 거예요. 20분 하고 있네요. 네, 끝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또 들어보고 아까 이제 분배 말씀하시고 2차 분배 나는 그게 이제 선진국 그런 게 좋대요. 2차 분배라는 게 뭐 어떤 세금이라든가 세금? 네. 사회보장제도라든가 그 복지라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직접 회사로부터 임금은 안 받지만 내가 지출을 해야 할 부분들이 사회보장제도나 세금을 통해서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지랑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2차 분배? 꼭 같지는 않고 그럼 복지랑 차이라고 일단은 사회보장제도도 있겠지만 세금 자체가 갖고 와서 이를테면 우리가 승부꾼은 아니면은 서울은 대학생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겠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복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복지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는 복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통해서 아까는 그 근로장려 세제 그런 것도 하나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세금을 많이 받아가 버리니까 그 전에 소득 차이만큼 하는 게 좁아져요. 우리가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이제 맨날 뭐 법인세 높다 낮다 뭐 이러는데 뭐 우리나라 법인세가 꼭 낮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한 30대 부분은 중소기업이 내는 실효세율은 한 13%가 비슷해요. 얘들은 뭐 R&D다 뭐다 해서 감세액이 너무 많고 이 작은 업체는 뭐 R&D 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세율 그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이게 각종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세는 가능하면 우리는 왜 연말 집행할 때 특례 이거 빼고 저거 빼고는 좋아하지만은 공공생활자들 이런 사업자들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특례는 가능하면 없애는 게 맞아요. 그래야 누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없애고 그 필요한 거는 아까 복지나 이런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세금 단계에서 그래 해버리니까 있는 놈이 훨씬 더 이익 받아. 있는 놈한테 세금을 얄짤씩 받고 그걸 가지고 사실 그 낙수 효과는 그런 걸 가지고 해. 서울시대가 거의 많다. 자, 질문. 네. 요즘 부동산 폭등 연계 좀 문제가 부동산. 예, 이제 집을 사고 이러는 것도 일종의 그 소비의 뭐 소비 진작에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효과를 갖는 것인지 그건 제가 부동산은 진짜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보통 이제 이 불로소득으로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으로 불죠. 그러면 착시 효과가 있잖아요. 아, 내 집이 1억이었는데 2억 되고 뭐 이런 거 3억 되고 이런 거.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소비로 이전되는 건 전혀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착시 효과를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것에 따르는 조세 수익을 그냥 내내야 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유발되는 이제 고용 효과 이런 정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것을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이를테면 권장하는 사람조차도 정부조차도 그거 아닌 듯이 다른 말 하면서 하지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봐서. 네. 저희 노동소득 분배율이 아까 그 미국의 사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왜곡이 될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것에 실패해가지고 고용 자체는 이미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잘 분배가 되고 있는데 그 수가 적어가지고 분배율이 왜곡이 된다던가. 여기 수가 적어서 분배율이 왜곡된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분배율의 개념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분배율 그러니까 우리 아주 거칠게 말하면 총소득에서 노동 임금으로 가는 총소득을 1로 보면은 임금으로 가는 게 만약에 0.5다. 그러면은 분배율이 50이에요. 그 선 비슷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는 또 어떤 나라에는 한 1%의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노동소득을 아예 통계에서 빼는 나라도 있고. 왜냐면 이게 왜곡시킨다 이거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소수가 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이제 김준수 사장 같은 거 여기서 나는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혼자 하는 그 노동소득으로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뭐 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노동소득으로 보면은 그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같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적자에도 소득이 없습니다.
불쌍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뭐 잘 알아서 했는 게 아니라 이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정준 위원장이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공부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아까 이 수식이 나오니까 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내가 보니까 경제학이 참 우리들의 삶에 유용한 학문이구나. 이게 제가 그냥 풀어서 말한 것도 다 이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경제인 거야. 그래서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요. 네. 그 지금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 뭔가 뭐 일자리나 시설 이런 쪽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뭔가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는 제가 보기엔 이제 공모수를 늘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돈을 그냥 국민한테 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일자리가 이게 문제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불로소득보다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뭐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데 내가 뭐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정책 태양이 되게 자세히 잘 들여다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임금 아까 이 소득대로만 보면은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이제 지금 뭐 패키지로 가자 이랬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국가가 다 구제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수를 좀 높여주면 그거를 뭐 그 영어로 인컴 쉐일링 그 천정이고 인컴 클로우 바닥과 천정을 지금은 이만하다 차이가 그죠? 그럼 이제 쭉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위에 것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완만한 게 올라가고 최저임금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나중에는 이 상하의 차이를 좁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려주면은 안 올려주면은 어차피 사회보장이 되게 자꾸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 기업도 도덕적 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적게 줘도 쟤들 다 먹고 살 수 있고 국가가 먹여주니까 자꾸 하방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일정 정도 올려줘 버려야 기업이 일정 정도 책임지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컴 쉐어링 천정 이것도 기억하려면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최고 임금인가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이 천정을 만들잖아요. 이게 나는 저거 되게 좀 파격적인 주장이다 싶은데 학계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최고임금 상한제. 아까 저 선생님, 강훈이 얘기하신 거는 그거 아닌가요? 뭐 차라리 뿌리는 게 낫다면 요새 기본소득 같은 거 줘버리는 게 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잖아요. 저는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당은 아마 그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왜냐하면 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소득 문제가 힘들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궁핍해야 창의력이 발동된다 그러는데 뭐 그 말이 영 틀리진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이제
일자리가 특히 우리 그 청년 실업 문제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임금 아니라도 요즘 뭐 광주형 일자리 그러잖아요. 그것도 시끄러운데 한 그걸 노동자들이 덮어놓고 반대할 거 아니라는 좀 저는 약간 더 위험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현기차 사람들은 전부 그리 가버리니까 걱정이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 기득권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득권을 되게 부정적이라만 보는데 누구나도 기득권 내는 거는 힘들어요. 그 기득권이라고 무조건 욕하는 뭐 돌로 치는 뭐 저희는 돌로 치자 누가 했다고 묻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 일자리와 수입이 생겨서 좋고 그것이 다양한 서비스로 가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서비스로. 우리는 아직도 그 충분한 공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질문 자, 허리가 아프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